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어린 처녀 금심이 있었습니다. 금심은 효심이 깊어 수년째 병든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왔지요. 어느 날 금심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검은 내 목숨만큼 소중하단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한양 이약 선생을 찾아가거라. 금심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청풍이라 새겨진 검뿐이었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금심은 울면서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양 이약 선생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산에서 자란 금심에게 바깥 세상은 무척 낯설기만 하였지요. 수일 만에야 한양에 도착한 금심은 한양 거리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무척 많았지요. 이곳이 한양인가? 이곳은 정말 딴 세상 같구나. 아가씨, 이 비단 어떠시오? 시골에서 올라오셨어? 얼굴이 고우니 비단이 잘 어울릴 것이요. 비단은 필요 없소이다. 그런데 혹시 이곳을 아시오? 금심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적힌 장소를 내밀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충 방향만 알려주었지요. 금심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금심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골목은 더욱 좁아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낯선 시골 처녀에게 꽂혔지요. 이약 선생의 거처를 찾기 전에 하룻밤 묵을 곳부터 찾아야겠다. 주변을 살피던 금심은 작은 사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지요. 청풍검을 품에 안은 채 금심은 낯선 도시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심은 사당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한양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금심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손에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이보시오, 말씀 좀 묻겠소. 이약 선생의 거처가 어디쯤인지 아시오? 비켜라. 나는 바쁜 사람이다. 금심은 한숨을 내쉬며 거리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부부가 다가왔지요. 남자는 약삭 바른 인상에 민첩한 몸놀림을,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길을 잃으셨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구려. 이보시오, 어디서 오셨어? 이 한양 거리는 위험하니 우리가 도와주겠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소를 아시오? 금심이 편지를 내밀자 만복은 눈을 반짝이며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먼 길 오셨으니 우리 집에 가서 먼저 요기부터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어? 금심은 친절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사기꾼 부부는 금심을 어두컴컴한 골목 주막으로 안내했지요. 어두컴컴한 실내에 들어서자 금심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 배 고플 테니 먼저 요기부터 하시오. 우리가 대접하겠어? 고맙습니다만 저는 서둘러 이약 선생님을 찾아야 하오. 아, 그거야 걱정 마시오. 그런데 아가씨, 그 검은 보기 드문 물건이오. 만복은 청풍검을 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술도 한잔 하시오. 이 술은 한양에서 제일 좋은 술이오. 술을 마셔본 적 없는 금심은 술이 낯설어 일단 사양했습니다. 먼저 드시지요. 저는 배가 고파 밥부터 먹겠소. 금심이 술을 먹지 않자 사기꾼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심이 밥을 다 먹자 그들은 금심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지요. 이곳에서 잠시 쉬고 계시오. 우리는 이약 선생을 찾아보고 오겠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겠소. 뭔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은 금심이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만복이 갑자기 그녀의 검을 뺏으려 잡아챘지요. 하지만 금심은 재빨리 검을 등 뒤로 빼돌려 만복을 피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런데 그때 사기꾼 부인이 갑자기 소리쳤지요. 도둑이야?
이 계집이 우리 물건을 훔치려 하네? 분이의 고함 소리에 주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심은 당황했지만 검을 놓지 않았지요. 포도청으로 가자. 이 도둑년은 혼 좀 나봐야 해. 갑작스런 분위기에 금심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좀 전까지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었지요. 한양온 첫날부터 금심은 도무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금심은 포졸들에게 두 손이 묶인 채 포도청 신문실로 끌려왔지요. 금심은 포박된 채로 중앙에 무릎이 꿇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꾼 만복과 분이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고 있었지요. 이 계집이 우리 귀한 갑오를 훔치려 했소이다. 하도 불쌍히 밥도 주고 잠자리까지 주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니. 그때 포도청 종사관 도혁이 신문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관복 차림에 예리한 눈빛을 지닌 젊은 양반이었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정황을 말해보시오. 저 계집이 불쌍해 저희 집에 묵게 해주었더니 한밤중에 우리 갑오를 훔치려 한 것이옵니다. 저자의 말은 거짓말이옵니다. 제가 한양에 온 것은 아버지의 지인을 찾기 위함이며 이들이 오히려 제 검을 빼앗으려 했소이다. 도혁은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금세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사기꾼 부부 중 한 명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한 사람씩 신문을 시작하였지요. 그대들이 묵었다는 방은 어떤 모습이었어? 넓은 방에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산수화가 걸려 있었소이다. 이번에는 서방을 내보내고 부인을 불러 신문하였지요. 그대들이 묵었다는 방은 어떤 모습이었어? 작은 방이었고 비단 이불과 병풍이 있었어? 종사관 도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졌지요. 그대들이 산다는 집의 대문색은 무엇이요? 푸른색이옵니다. 붉은색이었소. 두 사람의 대답이 엇갈리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종사관 도혁이 이번에는 금심에게 물어보았지요. 아가씨, 그대는 어떻게 기억하오? 저는 그들의 집에 간 적이 없사옵니다. 저는 단지 저자들의 안내를 받아 주막 안쪽 방으로 갔을 뿐이옵니다. 포도청 종사관 도혁은 사기꾼 부부에게 곤장 10대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심에 묶인 손을 풀어주며 석방을 명했지요. 그리고 포도청 마당에 서서 그는 금심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소? 강원도 태백산에서 왔습니다. 한양은 처음이요? 그렇습니다. 종사관 도혁은 순수하고 맑은 눈을 가진 금심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그녀에게 연민도 느꼈지요. 때묻지 않은 데다 미모까지 뛰어나 잘만 꾸미면 양반집 교수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금심이 산에서 내려와 한양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이곳 한양에서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한양이라는 곳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니 항상 조심하시구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 제 결백을 그리 쉽게 알아보셨나이까? 거짓은 눈에 나타나는 법이요. 그런데 그대의 눈빛은 맑기가 산속 개울물 같았소. 금심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포도청을 나섰지요. 도혁은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포도청에서 나온 금심은 이학 선생님의 집을 다시 찾아다녔지요. 그러다 허기가 저 시장 노점에서 떡을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받아든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년은 포도청에서 풀려난 계집이 아니냐? 그 말에 금심은 또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사기꾼 부부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대들이 거짓말한 것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이오? 사기꾼 만복이 금심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에 대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검을 내놓으면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아니 어찌 남이 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오? 금심이 단호하게 나오자 사기꾼 만복이 흥분했습니다. 이 미친 계집년 같으니라고. 오냐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만복이 금심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덤볐습니다.
그러자 금심은 놀라 옆으로 살짝 피했지요. 그런데 그 바람에 만복이 넘어지면서 상인의 과일 바구니를 치고 말았지요. 과일은 쏟아져 이곳저곳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구경하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포도청 술락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 부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번엔 봐주마. 하지만 다음에 걸리면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 말해놓고 사기꾼 부부는 황급히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금심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청풍검을 꼭 쥐었지요. 그녀는 한양이라는 곳이 너무 낯설고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금심이 한양에 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학 선생의 거처는 여전히 찾지 못했지요. 그녀의 배는 고팠고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은 이미 바닥이 났지요. 이학 선생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금심은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움켜쥐고 이학 선생을 찾아다니다가 길가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양반들이 홀로 앉아있는 금심을 보고 거지 쳐다보듯 하였지요. 산속에서는 홀로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이곳은 여인 혼자 거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소? 혹시 일자리를 찾고 계시오? 금심 앞에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매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었지요. 일자리라니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내 이름은 월하라 하오. 근처 매화로의 주인이지요. 아가씨같이 고운 얼굴과 맑은 눈동자라면 우리 기생집에서 일해보지 않겠소? 금심은 기생이란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그녀에게 기생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낯선 세계였지요. 감사하나 그런 일은 할 수 없소. 나는 한양에 다른 목적이 있어 왔소이다. 목적이 무엇이든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소? 매화로에서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글과 예술도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체 높으신 분들과도 연을 맺을 수가 있어. 월하의 마지막 말에 금심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지체 높으신 양반들을 만나다 보면 이학 선생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래도 금심은 술접대하는 일이라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난 할 수가 없소. 그 말에 매화로 주인 월하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나를 찾아오시오. 그런데 월하가 떠나고 얼마 후 술에 취한 양반 무리가 금심을 발견하고 다가왔지요. 거적대기를 입었으나 그 속은 진주와 같구나. 이리 와 우리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꾸나. 사양하겠소. 그냥 지나가시오. 취한 양반이 금심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 이런 천하고 무례한 년이 내가 감히 양반을 거부하는 것이냐? 금심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몸을 살짝 틀어 양반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양반은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천한 계집 내년을 포도청에 고발하겠다. 금심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여인으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실감했지요. 금심은 월하의 제안을 생각하며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매화로에 들어가면 적어도 굶주림과 추위는 면할 수 있을 터였지요. 그리고 이학 선생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금심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정처 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마땅한 담장 처마 밑에 앉아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움켜쥐고 금심은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잠들었을까 갑자기 칼부림 소리에 잠에서 깨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 여럿이 한 남자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아니 저분은 포도청 종사관? 금심은 깜짝 놀라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남자가 칼을 맞고 쓰러졌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을 석방해준 종사관 도역이었지요. 그는 이미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자객 셋이 그를 마무리하려 칼을 들었습니다. 빨리 끝내거라. 이 판대감께서 기다리신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요. 멈추시오. 그녀는 청풍검을 빼어들고 순식간에 자객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청 종사관 도역을 보호했지요. 아니 이거 계집년 아니야? 내 년이 죽고 싶은 명을 재촉하는 것이냐? 자객 중 하나가 검을 높이 들고 금심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금심은 자객의 검을 가볍게 피하고 자객의 손등을 청풍검 끝으로 살짝 그었지요. 다음에 또 덤비면 그땐 내 놈의 팔목이 잘릴 것이다. 자객들은 금심의 놀라운 실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최고의 무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고수의 손등에 가볍게 상처를 내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계집년이 두 번째 자객이 금심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금심은 가볍게 피하면서 자객 발등을 검으로 그었지요. 다음에는 내 놈의 발목이 잘릴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객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검을 빼어들고 무척 빠른 속도로 금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금심은 종사관 도역을 보호하면서 자객대장의 검을 막았지요.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자객대장의 목을 청풍검으로 스쳤습니다. 그러자 자객대장의 목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지요. 다음번엔 내 놈의 목이 잘릴 것이다. 자객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무르르듯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검술이었지요. 검의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검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객들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자객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금심은 얼른 도역을 가까운 폐가로 옮겼지요. 그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금심은 재빨리 자신의 옷을 찢어 도역의 상처를 지혈했지요. 종사관 도역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금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도역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금심은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도역을 응급 치료하였지요. 다행히 중요한 곳은 피했구나. 금심은 도역의 옷을 벗겨 상처를 치료하던 중 그의 품속에서 떨어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이판대감 이경의 비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응급조치를 마친 금심은 도역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열이 오르고 있었지요. 그녀는 밤새 도역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에게 배운 지혈과 약초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종사관 도역이 눈을 떴지요. 그리고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은 조심해야 하오. 도역은 금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포도청에서 만났던 그 처녀였지요. 그녀는 약초를 빻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무척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대는 포도청에 끌려왔던 그 여인이 아니요? 이틀 전 종사관께서 자객들에게 습격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드렸소이다. 다행히 중요한 곳은 다치지 않으셨으나 피를 많이 흘리셨지요. 도역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자객들의 습격 그리고 어떤 여인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기억. 그런데 그 여인이 엄청난 실력으로 자객들을 물리치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대가 나를 구해주셨구려. 그런 상황을 보았더라면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요. 도역은 금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더기 옷을 입긴 하였으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었지요. 그대는 보기와 다르게 참으로 신비한 존재 같구려. 검술로 나를 지키고 의술로 나를 살렸으니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단지 아버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이요. 그런데 어쩌다 그런 위험에 빠진 것이요. 나는 살인사건을 조사 중이었소. 헌데 그들 뒤에는 몇몇의 조정의 대신들이 연관되어 있었소. 그래서 그들이 자객을 보낸 것이었군요. 그런 것 같소. 그런데 한양에는 무슨 이유로 올라온 것이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기 전 이학 선생님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소? 이학 선생님은 내 스승이시자 학문의 대가이시오. 그런데 그대가 찾는 분이 이학 선생님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요.
며칠 후 종사관 도역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두 사람은 이학 선생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도역은 금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지요. 금심은 드디어 이학 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요. 이학 선생을 만나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금심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깊은 산중에서 저를 키우시며 무예와 글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이학 선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학 선생의 거처는 소박한 기와집이었지요. 책과 서화가 가득한 방에서 백발의 노학자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도혁이 아니냐? 오래간만이구나. 그런데 그 상처는 어찌 된 일이냐? 스승님, 이 판대감의 자객들에게 습격을 받았사옵니다. 이 처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승길에 올랐을 것이옵니다. 노학자 이학은 금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놀라운 눈빛으로 금심을 보며 말했지요. 내가 강철의 딸이로구나. 눈빛이 꼭 아버지를 닮았어. 그 말에 금심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이까?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학은 금심의 아버지에 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무예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바지가 찢어져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이겼으니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구나. 금심은 놀랍기도 하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지요. 항상 엄격하고 진지하기만 했던 아버지께 그런 웃긴 상황도 있었다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님께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네 아버지는 뛰어난 무사였단다. 이제 시간도 많으니 차차 말해주마. 내 얼굴이 무척 피로해 보이는구나. 우선 좀 쉬는 게 좋겠다. 그 말에 종사관 도역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내 집에서 머물면 좋겠소. 그곳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둔 거처요. 그리하면 종사관께서 불편하실 것이요. 아니요, 그곳은 비어있으니 맘 편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대가 한양에 있는 한 내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노학자 이학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금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그리하거라. 한양에 있으려면 안전한 거처가 필요하니 네 아버지도 그것을 바랐을 것이다. 이학 선생의 말에 금심은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 맺어진 인연에 대해 감사했지요. 그날 밤 도역과 금심은 한양 외곽의 아담한 기와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양 외곽의 아담한 기와집은 금심에게 안전한 거처가 되었지요. 이곳이요, 이곳에서 머물면 돼요. 고맙습니다. 종사관 도역은 금심을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요. 방에 들어선 금심은 도역의 상처를 살피고 다시 약을 바르고 천도 갈아주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있으니 며칠만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고맙소.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상처도 치료할 수 있었소. 그런데 조사하는 대상은 어찌하여 살수들까지 보내 종사관의 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이요? 이 판대감은 고위층을 상대로 뇌물을 받고 관직을 매매한 정황이 있어. 헌데 살수들까지 동원해 나를 제거하려는 것을 보면 더 큰 뭔가가 또 있지 않나 싶소. 하여 상처가 모두 아물면 다시 한 번 더 이 판대감의 집을 들어가 볼 생각이요.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소? 경비가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래도 허점은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자객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을 보면 자칫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소. 그 말에 도역은 뛰어난 무공을 가진 금심이 함께하면 한편으론 든든하였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여 그녀가 다칠 수도 있기에 염려도 되었지요. 아니요, 괜히 나 때문에 그대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소.
그렇다고 종사관께서 위험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지요.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잠들게 되었지요. 서로 각기 다른 방을 쓰긴 하였지만 도역은 금심을, 금심은 도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신비스런 금심에게 도역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맑고 깨끗한 눈동자에 착한 심성까지.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무공을 가진 그녀는 그 어느 양반댁 교수라도 그러한 매력은 없었습니다. 금심을 생각하는 도역의 가슴은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편 금심도 도역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살 때는 총각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요. 그런데 처음 만나 인연이 된 도역은 멋지고 마음도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심도 도역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심은 외출 준비를 하고 도역에게 말했습니다. 이판대감의 집에 침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 정보 파악을 위해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혼자서 어떻게 정보를 파악한단 말이요? 너무 위험하지 않겠소? 며칠 동안 한양에서 겪고 배운 것들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금심이 나가고 종사관 도역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금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였지요. 종사관 도역은 포도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있었던 일을 상부에 보고도 해야 했지요. 한편 몸을 숨기고 이판대감의 집을 살피던 금심은 어느 선비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자는 유독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저자를 따라가 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금심은 이판대감 집에서 나온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그자는 한참을 걸어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또 다른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금심은 얼른 주막으로 들어가 일꾼처럼 행동했지요. 바닥도 닦고 그릇도 날랐습니다. 내일 밤 대감께서는 중요한 손님을 만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실 모양이야. 그렇군. 드디어 장고 끝에 결심이 서신 모양이군. 금심은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 밤 중요한 손님을 만나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한 선비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봐, 너 새로 왔느냐? 너는 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되었사옵니다. 금심은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선비는 더 의심하지 않고 다시 술잔을 들었지요. 선비들이 술자리를 마치자 금심은 자연스럽게 주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종사관 도역도 금심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서 오시오, 종사관. 그래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녀온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일 밤 이판대감이 중요한 손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비밀 장부도 준비한다 하였습니다. 아 그렇소.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소? 그대의 기지가 참으로 놀랍구려. 그 집에서 나온 선비의 뒤를 따라가 확인했습니다. 도역은 놀라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대단한 처녀였지요. 그렇다면 내일 밤이 기회 같구려.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나 혼자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요,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그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종사관께서 중요한 증거를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역은 금심이 걱정되었지만 금심이 너무 완고하니 어쩔 수 없이 금심과 함께 하기로 하였지요. 다음 날 먹구름이 몰려와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검은 복장의 금심과 검은 복장의 도역은 이판대감 이경의 기와집 담장 밖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지금이 경비병들이 순찰을 마치고 교대할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소. 조심하시오. 검은 복장의 금심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검은 복장의 도역도 그녀의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경비병의 횃불을 피해 이판대감의 안채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래, 장부는 가져왔느냐? 네, 가져왔사옵니다. 좌상께서는 오늘 다른 일이 있다 하여 제게 보냈습니다. 이판대감은 장부를 받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되었다. 이거면 왕세자는 끝을 낼 수 있겠어. 왕세자를 끌어내리고 이훈대군을 왕세자로 추대하면 조정은 우리 손에 들어온다. 자네는 이것을 내 서재 비밀 장소에 잘 넣어두거라. 알겠습니다, 대감. 선비는 장부를 가지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조용히 서재로 향했지요. 잠시 후 선비는 장부를 서재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검은 복장의 도역과 금심은 몸을 숨기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지요. 서재 안에는 수많은 서책과 문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서류들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도역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소. 장부와 비밀 문서를 찾았소. 그럼 서둘러 빠져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 상황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서재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이판대감의 경비병들이 칼을 빼든 채 달려들었지요. 도둑이다. 모두 잡아라. 내가 저들을 맡을 테니 어서 먼저 빠져나가세요. 검은 복장의 금심이 먼저 서재에서 뛰쳐나와 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금심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여봐라. 둘로 나누어 둘 다 잡아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도역이 걱정된 검은 복장의 금심은 청풍검을 꺼내 순식간에 자신을 둘러싼 경비병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람처럼 움직였고 청풍검은 달빛을 받아 푸른빛을 발산하였지요. 이판대감의 경비병들은 청풍검 앞에서 추풍낙엽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10여 명의 무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다른 경비병들이 기겁을 하였습니다. 도역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이 건법은 흑검의 건법이다. 그 말에 다른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심은 어느새 도역을 둘러싼 경비병들을 제거하고 있었지요.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형체 없는 귀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경비병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귀신이다, 귀신이야. 검은 복장의 금심은 경비병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요. 마지막 경비대장까지 쓰러뜨린 금심은 도역의 손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양 외곽 숲길로 들어섰지요. 도역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금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금심을 보았지요. 앞전에 희미한 모습으로 금심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은 있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대의 검술은 내가 본 어떤 무사보다 뛰어나오. 그런데 흑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 말에 검은 복장의 금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도역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아버님께 검법을 배웠습니다. 허나 아버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지요. 그대의 아버지는 단순한 무사가 아니었던 것 같소. 어떤 분이셨는지 무척 궁금하구려. 저도 이학 선생님을 통해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알 것 같습니다. 도역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금심을 생각하여 우선 이학 선생의 거처로 찾아갔지요. 도역은 마음속으로 금심에 대한 궁금증과 그녀를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옷을 갈아입은 두 사람은 이학 선생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상기되어 있구나. 스승님 이판대감의 비리 증거와 왕세자를 치려는 문건을 찾았사옵니다. 그 말에 이학은 놀란 듯이 도역을 보았습니다. 도역은 품속에서 찾아온 문서를 보여주었지요. 이자가 결국 이를 저지르려 하였구나. 권력을 탐한 자 권력으로 무너지리라. 그런데 스승님 금심낭자의 아버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도 아버님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도역의 말에 이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이제 때가 왔구나. 내 아버지도 이 순간을 위해 너를 준비시켰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흑검이라 불리던 검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에 알려진 이름일 뿐 실제로는 왕실의 비밀 호위대 흑호위의 수장이셨지. 그 말에 종사관 도역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흑호위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왕실의 비밀 조직이었지요. 금심의 아버지 흑검 강철은 왕의 직속 호위대장이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충직함으로 왕의 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15년 전 이 판대감 이경의 반역 모의를 발견하고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노학자 이학은 서재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판대감이 강철을 모함에 쫓아낸 후 은밀히 암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금심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함에 쫓아내고 암살하려 한 이판대감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지요. 그것은 도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서야 금심이 왜 이렇게 무공이 뛰어난지 알 것 같았지요. 금심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심이 들고 있는 청풍검은 선왕께서 아버지에게 하사한 것이다. 그것은 충성의 증표이자 왕실 비밀 호위대의 상징이었지. 자세히 보니 검 손잡이에는 왕실의 문장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검은 왕께서 보통 사람에게는 하사하지 않소. 그대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군요. 자, 이제 비밀 문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판대감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이판대감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상 전하를 만나야만 하느니라. 세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서둘러 궁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어쩐 일이신지요? 전하께서 급히 찾으신다 하여 새벽부터 달려왔네. 그렇습니까? 전달받은 것은 없으나 스승님이라면 믿을 수가 있지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국문을 지키는 금군대장도 이학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고 문을 열어줬지요. 이학 선생이 찾아왔다는 말에 임금도 서둘러 준비를 하고 이학 선생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임금도 이학 선생은 스승이었었지요. 오래간만이요, 이학 선생.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전하, 한시가 급하여 급히 찾았나이다. 이학 선생은 품속에서 이판대감의 비밀 문서를 꺼내 임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문서들을 살펴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이 자가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구려.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 자들이 왕세자를 견제했던 것이요. 여봐라, 금군을 끌고 가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이것은 영문이라. 왕명을 받은 내금이 대장은 금군을 앞세워 영모를 계획한 조정의 무리를 일망타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처자는 누구인고? 이 처자는 왕실의 비밀 호위대 흑호위의 대장 강철의 딸이옵니다. 이학 선생의 말에 임금은 놀란 눈으로 금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강철이 그동안 살아있었소. 강철은 며칠 전 병이 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식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여 뒤에서 왕실을 지켰나이다. 이번에 영모를 밝히는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강철의 여식에 없었다면 힘들어 싸웁니다. 오, 그랬단 말이요. 강철은 죽어서도 왕실을 지켜냈구려. 이 청풍검은 선왕께서 강철에게 내리신 보검이옵니다. 이학 선생은 금심에게서 청풍검을 받아 임금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청풍검을 살펴본 임금이 말했지요. 나도 선왕께 들은 바가 있어. 이 검이 바로 그 검이었구려. 이판대감 때문에 왕실 호위대 흑호위가 해체되었다 들었소. 그 자는 결국 왕실의 권력까지 손아귀에 넣기 위해 흑호위까지 해체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구려. 임금은 금심의 손을 잡고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왕실을 살렸노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전하, 제가 원하는 것은 없사옵니다. 단지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반드시 너의 아비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임금은 금심에게 대궐 같은 집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양반으로 올려주고 많은 재물을 주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리고 도역에게는 공로를 인정하여 포도대장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도역은 최연소 포도대장이 되었지요. 그렇게 영모 사건을 해결하고 얼떨결에 아버님의 복수까지 하게 된 금심은 임금이 하사한 집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집안에는 하인들도 여럿 있었지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역이 찾아와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 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지요. 도역은 더 이상 금심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금심을 마주하였지요. 낭자, 내 그대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대의 맑은 눈빛에 내 마음을 빼앗겼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대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소.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도역의 말에 금심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이었지요. 그녀는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도영님을 사모했습니다. 기꺼이 도영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두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도역은 금심을 벌아간고 싱글벙글 좋아했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할 날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도역은 부모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금심과 저희 혼인을 승낙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양반 가문의 자제가 상민과 혼인한단 말이냐? 아버님, 금심은 흑호위 수장의 딸이며 왕실의 신임을 받던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도 양반이지요. 흑호위 수장이면 어떻단 말이냐? 결국 무사 출신이 아니냐? 제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도 상민은 상민이다. 그깟 임금이 하사한 신분이라 하여 그 피가 바뀌는 것이 아니니라. 기쁨도 잠시 도역의 부모님은 아들의 혼인을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 후로도 도역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을 하였습니다. 허나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도역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금심에게 청혼해 놓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 해 두 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역의 부모님은 금심과의 혼인을 거부하였지요. 그렇게 부모님과 도역의 갈등은 어느새 10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양반 금심은 그런 도역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분도 신분이지만 피가 다른 이유로 도역의 부모님은 허락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런데 양반이 된 금심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총망받고 있는 도역이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웠지요. 그렇게 수년을 고심해온 양반 금심은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와 살았던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골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산골로 다시 돌아온 금심은 오두막을 청소하고 다시 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역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대한 걱정은 그녀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였지요. 그녀의 베개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한양을 떠나온 지 10년이 다 되는 어느 날이었지요. 아내 누구 계시오? 금심은 익숙한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밖으로 나와 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거짓골의 도역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쏟았지요. 도역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도역을 금심은 꼭 안았지요. 어찌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요? 그대가 말없이 떠나고 나는 곧바로 그대를 찾아 나섰소. 올해가 그대를 찾아 나선 지 딱 10년이 되는 해요. 금심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팠습니다. 도역을 위해 떠났건만 오히려 자신이 도역을 더 힘들게 한 꼴이었지요. 금심은 도역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도역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잠들면 또 떨어질까봐 잠도 들지 않고 잡은 손도 놓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그날 밤 첫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만난 지 20년 만에야 첫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낸 도혁은 금심에 오두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었지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옵니다. 이제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시지요. 도혁이 걱정된 금심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부자의 연을 끊었소. 그러니 이제 나는 한양에 가도 갈 곳이 없소.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평생 살고 싶소. 금심은 그런 도혁을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찾아온 도혁을 금심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리도 가슴 아프고 애절한 줄 금심은 미처 몰랐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둥근 달이 뜬 장독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로소 부부가 되었지요. 그렇게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혁은 금심을 따라 사냥도 배우고 산생활에 적응해 나갔지요. 그리고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금심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무공을 가르쳤지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쳤듯이 금심도 아이에게 무공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골에서는 행복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아니 얘 흑산아, 내가 아직 어린데 벌써 늑대를 잡아오다니.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아버지 너무 걱정 마셔요. 다음에는 호랑이를 잡아올 테니. 도혁은 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어린 나이에 맹수를 사냥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되었지요. 서방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저 나이에 늑대도 잡고 호랑이도 잡았어요. 도혁은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도혁은 금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놀랐는데 아직도 계속 놀라고 있었지요. 아니 나는 언제까지 놀라야 하는 것이요? 그대는 참으로 신비로운 부인이요. 아버지, 오늘은 호랑이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그 말에 도혁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으로 고통받는다는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은 죄는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죄를 짓고 뉘우치기는커녕 앞서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만답니다. 위 이야기 속 말로가 좋지 않은 이판대감처럼 말이지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